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50이 된 주부예요. 중학생인 두 아이들을 키우고 있죠. 이제는 얼마 전에 반찬 가게를 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자영업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젊은 시절 대학을 졸업하고 잠깐 직장 생활을 한 것 외에는 평생 주부로 살다가 다시 일을 그것도 자영업을 하게 되었으니 저로서는 정말 큰 인생의 변화를 맞이한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혼일 거예요. 전 최근 20년 넘게 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혼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 지금은 혼자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꾸리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제 상황을 이렇게 쓰고 보니까 아주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좋아요. 오늘은 제가 20년 넘게 살아온 제 인생을 확 바꾸게 될 결심을 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렇게 못난 것도 없었고, 뭐 그렇다고 특출나게 잘난 것도 없는 평범 그 자체였지요. 위로 언니가 한 명, 그리고 남동생이 한 명 이렇게 있고요. 아버지는 회사원이셨어요. 큰 대기업을 다니셨던 건 아니었고,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큰 그런 회사에서 오래 근무를 하시다가 나중에 거기서 정년퇴직을 하셨고요. 엄마는 전업주부이시기는 했지만 그 시절 다른 엄마들처럼 집에서 인형눈을 붙이거나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카드 접는 그런 부업도 하시고 그러셨네요.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커서는 중간에 잠깐 보험회사도 다니셨다가 또 잠깐 장사를 하다 그만두시기도 하고 그러셨고요.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저희 3남매는 평범하게 자라서 대학을 갔어요. 셋 중에는 그래도 맏딸인 언니가 가장 똑부러지고 공부를 잘했죠. 저도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언니만큼 수제 소리를 듣는 건 아니어서 서울에 있는 적당한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남편을 만났던 것입니다. 남편은 같은 과 선배였는데 저보다 3살이 많았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와 같은 학년에 복학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같은 학년이다 보니까 듣는 수업도 거의 비슷하고 거의 매일 마주치게 되다 보니 그런대로 친하게 지냈죠. 남편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은 뭐랄까? 좀 특이했어요. 똑부러진 사람이긴 했는데 좋게 말해서 똑부러지고 나쁘게 말하면 깍쟁이 같다고 해야 할까요? 미선아, 너 경호 선배랑 밥 먹은 적 있어? 경호 선배? 아, 수업 같아서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 전부 같이 점심 먹어. 왜? 너 경호 선배가 밥 사준 적 없지? 그러고 보니까 없네. 근데 그건 왜? 그 선배가 후배들 밥 한 번 안 사주기로 유명하대. 전에는 같이 밥 먹자고 1학년이랑 갔는데도 자기 식구만 쓱 내고 가서 애들이 황당했댄다. 아유, 형편이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것도 아니랜다. 복학하고 단 한 번도 밥도 안 산대. 그러고는 후배들이 사주는 커피는 잘도 얻어 마시고 너도 전에 커피 샀지? 원래 복학한 선배들은 후배들 밥도 잘 사주고 커피도 자주 사주고 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복학을 하고도 밥은커녕 커피 한 잔 사준 적이 없어서 말이 슬슬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자기가 필요하면은 또 후배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은 거리낌 없이 하면서 정작 자신은 도와주지도 않고 사정도 봐주지 않는 사람이라 이기적이라는 소리도 듣는다고 했어요. 뭐 나중에 상황 되면 밥 한번 살 수도 있겠지. 아, 그런 건 바라지도 말라던데. 경호 선배 동기가 평생 물 한 잔 사는 거 못 봤대.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 아이, 야, 내가 조심할 게 뭐가 있어. 너 전에 보니까 수업 자료도 다 복사해주고 그러고도 커피나 사주고 있고 그냥 거리를 둬. 네가 잘해주니까 그 선배가 너만 찾잖아.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당시 선배의 그런 점이 별로 상관없다 생각했어요. 사실 선배가 밥을 사주면 고마운 일이지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선배랑 같이 다니는 게 그렇게 뭐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에 저는 그냥 바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베풀고 말지 뭐 이런 성격이기는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위로 기가 드신 언니랑 아래로 천방지축 남동생 틈바구니에서 자라다 보니 성격이 둥글둥글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 다녀와 복학해 어린 학생들과 경쟁을 하려니 저렇게라도 하고 싶나 보다 이렇게 여겼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보니까 그 선배 주위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결국 수업이 끝나고 그 선배와 같이 밥을 먹으러 가고 같이 도서관에 가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어요. 그 선배도 저를 편하게 생각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없던 정도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사귀게도 됐고요. 그렇게 대학 때 만난 저희의 연애 기간은 꽤 길었답니다. 그렇게 사귀고 나서야 당시 남자친구가 저에게 가끔 밥을 사주고는 했는데 꼭 그런 말을 덧붙이면서 생색을 냈어요. 내가 밥 아무나 사주는 거 아니다. 너니까 사주는 거야. 알지? 뭐 이런 말들이었어요. 저는 그때는 저런 말을 '아 이 사람이 이 정도로 나를 좋아해서 밥도 사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순진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요새 말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사귀는 사이에 남자가 여자친구 밥 좀 사주는 게 뭐 대수라고 그걸 그렇게나 황송하게 생각했는지. 그것도 무슨 대단한 레스토랑 밥도 아니고 고작 학교 식당에서 밥 먹는 거였어요. 그렇게 밥을 먹고 나면 꼭 커피 같은 건 저에게 사게 해놓고선 저는 그런 걸 고맙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저는 제 20대 연애가 떠오르면 가끔은 속상할 지경이에요. 하지만 그때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연애를 하다가 졸업하고 각자 취직을 해 직장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때 때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했던 것이죠. 남자친구 집은 시내에 있어서 저는 종종 왕래를 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부모님은 물론 하나 있는 누나와도 서로 얼굴도 잘 알고 있었죠. 남자친구 부모님은 시내에서 식당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종종 남자친구 부모님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는 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희가 밥을 먹으러 갈 때마다 늘 밥값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저에게 남자친구 목까지 다요. 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갔다가 우연히 남자친구 누나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하자 그 누나가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해? 왜 밥값 계산을 하려고 그래?" "괜찮아요. 저도 밥 먹었는데 제가 해야죠." 무슨 소리야. 누가 남자친구 집에 와서 밥 먹었다고 꼬박꼬박 돈을 내. "아이 누나 그래도 식당인데 밥을 먹었으면 돈을 내야지. 우리 지금까지 늘 돈 내왔어." "뭐?" 기가 막혀서. "야 그럼 네가 냈어야지. 너 설마 네 밥값까지 미선이가 낸 거야?" "아이 우리 집에서 밥 먹었는데 왜 내가 내. 당연히 제가 내야지." "어머 얘 좀 봐. 진짜 어이가 없어서. 미선아 오늘은 먼저 가라. 그리고 돈 내지 마. 너 다시는 이러지 마. 내가 이따 전화할게." 남자친구 누나는 정말 기가 막혀 하면서 저를 보냈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좀 속상하더라고요. 대학생 때부터 남자친구 식당에 종종 갔기 때문에 처음 제가 밥을 먹고 죄송하기도 해서 돈을 내겠다고 한 것이 어느새 당연한 일처럼 굳어졌던 것인데 저도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 누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선아, 내가 경호한테도 뭐라 하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한 소리 했어." "어머, 안 그러셔도 되는데 죄송해요." "네가 뭐가 죄송해. 이렇게 착하고 착해서 어째? 다시는 그러지 마. 알았지? 내 거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 "네,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랑 경호 내 동생이지만 가끔 너무 이기적인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너 자기 거 잘 챙기면서 살아야 해. 명심해. 남자친구 누나와의 이런 대화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다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당시 저희는 막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중이었거든요. 남자친구 의견에 따라 결혼은 무조건 딱 반반씩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당연히 맞벌이를 해서 돈을 어떻게 모은다 이런 계획도 세워놨지만 문득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당시 저희 언니가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저는 간접적으로나마 결혼 생활의 현실에 대해 알고는 있었거든요. 말이 반이지 하다 보면 그렇게 딱 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결혼하고 무조건 맞벌이를 하면서 집안일을 나누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이죠. 남자친구는 그제야 난리가 나선 저에게 찾아와 싹싹 빌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래? 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자기 보고 우리 식당에서 밥 먹고 돈 내라고 안 할게. 꼭 그것 때문은 아니야. 그냥 우리 결혼 이래저래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뭔데? 모든 이야기만 해. 내가 다 맞춰줄게. 나 결혼해서 아이 가지면 회사 그만둬야 하는 일인 거 알잖아. 무조건 맞벌이는 힘들어. 당연하지. 아이 생기고 회사 그만두면 맞벌이 안 해도 돼. 그럼 돈 관리는 처음부터 합쳐서 같이 해. 그게 싫으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저는 남자친구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손해보는 걸 죽어도 싫어하는 성격에다가 언제나 실득을 따지고 앉아있으니 그걸 짚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혼해서 고생할 것 같았거든요. 원래는 맞벌이를 하니까 서로 소득은 따로 관리하고 생활비를 내서 살기로 했지만 저는 싫다고 그냥 다 합쳐서 저에게 관리를 맡겨달라고 한 거죠. 그래야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어도 숨이라도 쉴 것 같아서 말이에요. 의외로 남자친구는 금방 동의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그렇게 하자고 결혼하면 제가 자기 가족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든 괜찮다고 하면서 말이죠. 나도 어제 누나 말 듣고 반성 많이 했다. 나 진짜로 자기 사랑해. 뭐든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그러니까 걱정 마. 어? 정말이야? 약속한 거지? 음, 사실 우리 아버지가 사고를 좀 많이 쳤어. 지금도 그렇지만 친구라고 다 퍼주고 보증도 서다가 망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뭐? 아버님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엄마가 절대로 헛돈도 쓰지 말고 딴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 잘 따져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면서 자라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어. 내가 아직 자기랑은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었나 봐. 하지만 우리 결혼하면 가족이잖아. 나 절대로 가족에게도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용서해주라. 이러면서 눈물까지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짠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사연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거기에 무엇보다 제 20대 거의 전부를 같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당시에는 무조건 저를 붙잡고 맞춘다는 남자친구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한번 뒤집어 엎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남자친구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을 저에게 다 양보하고 맞춰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결혼을 고민할 때 엄마는 저한테 이러셨어요. 그래도 해픈 남자보다 알뜰한 남자가 나아. 돈 관리도 너한테 다 맡겼다며. 그러니까 잘 맞춰가면서 살면 돼. 그래도 걱정돼. 또 들들 볶을까 봐. 살다 보면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언제 다 들여다보고 있니? 남자들 거의 여자에게 맡기고 신경 안 써. 걱정 마. 엄마는 물론 저 역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보통은 다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고 처음 한동안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깍쟁이 같기는 했지만 남편은 집안을 잘 챙기는 편이었고 집안일도 잘했죠. 그리고 결혼한 다음 해에 저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고요. 남편은 중견 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물론 사람은 안 변한다고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어서 저희는 알뜰하게 돈을 잘 모았고요. 처음 신혼을 시작했던 작은 빌라에서 차근차근 아파트 전세로 집도 넓히고 애들도 3살 터울로 낳아서 잘 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편의 옛 버릇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쓰는 돈은 다 괜찮고 이유가 있는 돈인데 저나 애들이 쓰는 돈은 무조건 낭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였어요.
돈 관리는 제가 했지만 짜증나는 건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계부 검사를 한다는 거였어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뭐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건 없나 수시로 검사를 받았죠. 이봐, 이봐. 여기 냉장고 안에 시든 야채. 이런 거 없도록 잘 관리하라고 했잖아. 이거 뭐야? 피망이 다 시들었잖아. 아우, 이거 아직 먹을 수 있어. 엊그제 애들 열나서 병원 가느라 잊은 거야. 애들 핑계 좀 대지 마. 이런 적이 한두 번이야? 저번에도 야채 다 시들어서 버렸잖아. 한 번이야, 한 번. 제발 냉장고 열어서 검사하고 이런 것 좀 작작해. 숨 막혀. 아니, 외벌이로 살면서 얼마나 아껴야 하는데 노력 안 할 거야? 이럴 거면 왜 나한테 돈 관리를 맡긴다고 했어? 이게 맡기는 거야? 이래놓고 당신은 차도 바꿨잖아. 아직 멀쩡한 차인데. 맡긴다고 어떻게 돈 쓰는지 보지도 말란 소리야? 그리고 거기에 내가 차 바꾸는 이야기가 왜 나와? 내가 번 돈으로 차 좀 바꾼다는 건데 문제 있어?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매주 가계부 검사를 하고 잔소리를 퍼붓고 매일매일 뭐 쓸데없이 산 거 없나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뭐 애들 물건이라도 하나 사오면 그거 어디서 샀냐, 왜 샀냐, 얼마냐. 정말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놓고 남편은 차를 바꾸는 것도 좋아했고 시댁에 뭘 해주고 생색내는 건 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돈을 쓰는 건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나마 애들이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아이들이 커갈수록 지출도 같이 커지잖아요. 아이들 피아노며 태권도 학원 그거 하나하나 보내려고 해도 한 달, 어떨 때는 두 달, 세 달씩 조르고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거기에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뭐 하나 본인 아들 돈 제가 어떻게 할까 봐 어쩌다 처음 보는 옷이라도 한번 입은 날에는요 추궁이 돌아왔어요. 얘, 너 그 옷 또 샀니? 너는 집에서 살림하는 애가 왜 맨날 옷을 사 입어? 네가 옷이 뭐가 필요하다고? 어머님, 또라니요. 제가 옷 한 벌 사 입을 여유가 어딨어요. 이거 언니가 입던 옷 준 거예요. 확실해? 너 산 거 아니야? 네 언니가 줬다고? 너 괜히 옷 사고 그러지 마라. 어디 갈 것도 아니면서. 하도 잔소리를 들어서 저는 늘 시댁에 갈 때면 일부러 옷도요 가장 허름한 걸 입고 애들도 아주 그지꼴로 입혀서 갔어요. 그러면 또 시어머니는 그거는 그것대로 애들 옷이 이게 뭐냐고 좀 깔끔하게 잘 입혀서 다니지 왜 이러냐고 잔소리를 해댔죠. 아범이 애 옷 하나 사는 것도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주변에서 얻어 입혀서 그래요. 정 그러시면 어머니가 애들 옷 좀 사주세요. 네? 저 너무 힘들어요. 아범이 그래도 네가 좀 애끼고 애껴서 옷을 사든가 아니면은 만들어서라도 입히든가. 아유, 아무튼 나는 가봐야겠다. 그래놓고 애들 뭐 사주라고 돈 한 푼 쥐어준 적도 없었으면서 백일 잔치며 돌잔치며 내내 그랬어요. 애들이 커가면서도 애들한테 주는 용돈이래 봤자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내내 1,000원이었고 중학생이 되어서는 5,000원이었어요. 그런 걸 보니까 애들도 진절머리를 내면서 나중에는 친가에 가는 걸 귀찮아하더라고요. 가봐야 뭔 잔소리만 하고 용돈도 안 주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죠. 한 번은 큰애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아이를 처음으로 학교에 보내는 일이니까 큰일이잖아요. 저희 가족들에게도 그렇고요. 조카 학교 입학한다고 언니가 책가방 사주라고 돈을 보내주고 동생이 조카 옷 사주라고 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형님도 책상 사라며 돈을 보내주셨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남편이 퇴근해서는 이러더라고요. 누나가 돈 보냈다며? 그거는 나 줘.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누나가 준 돈이니까 우리 집안 돈이잖아. 자기 처형이랑 처남이 준 돈 다 자기가 가져갔잖아. 그니까 우리 집에서 온 돈은 내가 가져가야지. 아니, 내가 가지다니. 그거 내 돈 아니야. 우리 큰아들 뭐 사주라고 받은 돈이지. 그니까 우리 애한테 제일 뭐 많이 해주는 사람이 누구야. 돈 벌어오는 나잖아, 나.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지. 뭔가 가슴에서 막 꽉 막히더라고요.
정말 이게 제정신인가 싶은 게 제가 말도 못하고 남편 얼굴만 쏘아봤지만 남편은 더 당당하게 빨리 돈 내놓으라고 재촉였어요. 정말 제가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지갑을 가져와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전부 다 꺼내서 남편 면상에다가 확 뿌려댔죠.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이제 더 이상 너 같은 놈이랑은 못 살겠다. 뭐? 네 돈? 이거 네 새끼 입학 선물하라고 준 돈이야. 넌 남의 자식 키우니? 여기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와? 네 자식 키우는 돈이 그렇게 아깝냐고. 아우, 더 이상은 못 참아. 오냐? 돈 다 줄 테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 이 애비 자격도 없는 놈아. 저는 그 길로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서 택시를 불러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다음날 이혼 서류도 마련해서 등기로 남편 회사로 보내버렸죠. 그리고 바로 형님과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어요.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더럽고 치사해서 죽겠다. 어머님도 저를 매일 무슨 거머리 취급을 하고 돈 떼가는 여자 취급을 하는데, 알았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니 이혼을 해드리겠다고 하고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거였죠. 당연히 양쪽 집안이 다 뒤집어졌어요. 남편은 누나에게는 물론이고 시어머니에게도 엄청 혼이 났던 모양이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친정부모님에게도 무릎을 꿇고 와서 빌어야만 했고요. 그 일은 일단은 남편이 친정부모님과 저에게 싹싹 비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비용에는 절대 그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아냈죠. 그제서야 저는 못 이기는 척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 이후로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돈 문제로 잔소리를 하는 일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본성이 어디 가겠어요? 줄었다는 것뿐이지 아예 안 하지는 않더라고요. 아예 어쩌면 그건 원래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잔소리가 사람을 어떻게 또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남편과 살면서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시어머니 잔소리를 들으며 자라 그랬던 것처럼 저 역시 남편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으니까 정말 100원 한 푼 쓰는 것도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의 정신을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는 것이 바로 그런 잔소리와 감시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그걸 핑계로 아직 애들도 어린데 당장 갈라설 수도 없잖아요. 그것만 빼면 남편은 성실한 가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버텼죠. 그냥 그 세월들을 말 그대로 버텼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요. 그러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폐렴이었죠. 워낙 건강하셨는데 추운 겨울 아침에 산책을 나가셨다가 감기에 걸리셨어요. 살짝 기침을 하고 열이 좀 나는 것 같다고 약을 드시고 좀 쉬면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좀처럼 낫질 않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가족들 중에 아무도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감기고 아버지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관리도 철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감기가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입원을 하게 되고 병원에서 더 큰 병원으로, 그러다 중환자실로, 그렇게 한 달 만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웃으면서 걸어서 병원으로 가셨는데 그 길이 마지막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힘들어할 때 상을 치러야 하다 보니까 그때는 또 남편이라는 존재가 조금 든든하게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장례를 마치고 조의금을 계산하는데 그때 트러블이 생겼어요. 조의금을 형부 회사 동료들과 동생 친구들이 번갈아서 받아주었는데 중간에 도난 사고가 생긴 것이었어요. 동생 친구들이 교대하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죠. 장례식장 CCTV를 보니까 웬 낯선 사람이 와서는 슬쩍 조의금 상자를 열어서 봉투를 한 움큼 챙겨서 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100만 원 남짓 정도의 돈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동생이 시간이 날 때마다 조의금을 정리해서 빼놓았기 때문에 손해가 적었다는 것이죠. 남편은 그 사건이 됐고 엄청 동생을 비난하는 겁니다. 전 동생 친구들도 힘들게 와서 일을 봐주다가 괜히 그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기만 한데
남편은 너무 정색을 하면서 동생에게 화를 내니까 제가 오히려 더 민망하더라고요. 그만해. 이건 사고잖아. 동생 친구들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형으로 고생했다 말은 못할지언정 무슨 짓이야? 우리 회사 사람들이 온 시간에 일이 났는데 그럼 어떡해. 딱 그 돈만 없어져서 내가 받지도 못하게 생겼잖아 내가. 아, 그게 얼마예요 제부? 내가 챙겨줄게요. 전부 다.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듣고 있던 언니가 돈을 전부 다 주겠다고 했겠어요? 언니는 남편 회사 동료들이 조의금을 낸 액수만큼의 돈을 남편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것도 다행히 꼼꼼한 동생이 이름과 액수를 다 적어두어서 가능했던 것이죠. 언니는 명단을 보며 혀를 찼어요. 회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10만 원은커녕 5만 원 낸 사람도 없니 요즘 시대에? 뭐? 진짜야? 아휴, 얼마씩 냈는데? 다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3만 원이야. 이거 내고 밥 먹고 술 먹고 갔으면 우리가 손해 아니니? 아우 참 기가 막혀서. 요즘 시대에 누가 3만 원을 해? 이 사람들이 왜 그랬겠니? 자기들도 받은 만큼 하는 거겠지. 죄다 3만 원으로 통일해서 와서 밥만 먹고 간 거면 제부도 알만하다. 네가 고생이 많겠다. 아무리 친언니이고 가족이라지만 진짜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더라고요. 그거 돈 다시 받았다고 헤헤거리는 남편이나 당연히 받아야지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았냐고 따지는 시부모나 다 짜증이 났어요. 어쩌면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 결혼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결심을 한 것은 말이죠. 사실 남편이 그렇게 난리를 부리지 않았으면 언니는 조의금을 저희 세 남매와 똑같이 나누어서 줄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당시 형부가 사업이 잘 되셔서 조의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저는 언니에게 나는 필요 없으니까 언니가 다 가져가든지 아니면 내 몫은 엄마를 드리라고 했어요. 절대 저희에게 들어온 돈에서 10,000원 이상도 더 주지 말라고 말이죠. 언니는 한숨을 쉬며 그러겠다고 했죠. 장례식을 마치고 저는 혼자가 되신 엄마를 저희 집 근처로 모셨어요. 언니는 형부가 하는 사업을 뒷바라지하느라 회사와 집을 오가느라 일이 너무 바빴거든요. 거기에 아이들도 둘 다 고등학생이라 밤늦게까지 학원으로 아이들을 태워가고 태워오느라 매일 밤 늦게까지 정신이 없이 사는 중이었고요. 주말도 쉴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엄마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저희 단지와 가까운 곳으로 집을 구해서 이사를 했죠. 그나마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시간 여유가 있는 제가 이것저것 살림도 보고 그러는 게 나으니까요. 물론 언니와 동생도 틈이 날 때마다 자주 들렀어요. 그러던 와중에 엄마의 팔순이 되었죠. 엄마가 환갑도 싫다, 칠순도 싫다 해서 한 번도 잔치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환갑 때는 아버지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셨고 칠순 때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여서 엄마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했고요. 그렇게 두 잔치를 넘겨서 저희는 팔순은 잔치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거라도 해야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사신다는 말도 있어서 더 그랬죠. 그래서 언니와 제가 엄마에게 팔순은 작게라도 잔치를 하자고 우겼어요. 이때 안 하면 언제 또 하시겠냐고. 아유, 다 귀찮어. 80까지 사는 게 뭔 자랑이라고. 잔치는 잔치야. 엄마, 이때 아니면 엄마 친구 형제 언제 또 봐? 그냥 이 기회에 전부 불러서 밥 한 끼 먹는다 생각해. 그러니까 다들 만난다 만난다 해도 그 사람들 언제 만나러 가? 그것도 귀찮잖아 엄마. 저희의 긴 설득 끝에 엄마도 결국 허락을 하셨어요. 뭐 그래봐야 과하게 하는 건 아니고 고급 식당에서 적당한 크기의 홀을 빌려서 엄마 친구분들과 형제자매들을 초대해 식사를 하는 게 다였죠. 당일날 시골에 계시는 엄마 친구분들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친척분들이 다 와주셨어요. 거기에 언니네 시댁 식구들과 저의 시댁 식구들도 오셨죠. 어마어마한 인원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일이 되니까 또 이것저것 신경 쓸 것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손님들이 오셔서 전부 축의금을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손님이 많았던 언니는 그걸 챙길 여유가 없었어요.
동생 역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잘구레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축의금 가방을 맡아서 단단히 잘 챙겨놨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겪은 사건도 있고 해서 전 절대로 그 가방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러다 아이가 그릇을 엎어서 옷을 갈아입혀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저는 남편을 불렀죠. 이거 축의금 가방이니까 간수 잘하고 있어? 아유, 나 애 옷 좀 처리하고 올게. 아, 그래? 그럼 내가 계속 관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절대 잃어버리는 일 없게 할 테니까. 남편은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별실로 가서 애 옷을 갈아입히고 돌아오니까 언니가 저를 툭툭 치면서 제 남편을 가리켰어요. 야, 니네 남편 어쩜 저렇게 가방을 소중히 안고 다니니? 너무 좋아한다. 저러다가 축의금 가지고 도망치겠어. 아유, 언니도 그런 농담이 나와? 야, 저러다 나중에 가방 달라고 하면 응? 자기 거라고 안 주겠다. 이러면서 놀리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언니에게 농담 그만하라며 같이 웃었거든요. 절대 일어날 리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잔치는 잘 끝났어요. 그렇게 싫고 귀찮다던 엄마도 오래간만에 친척이며 친구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자리를 가지니까 좋아하셨고요. 그렇게 행사가 무사히 잘 끝나고 저희는 정신없이 자리를 정리하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죠. 언니도 시댁 식구들 모시고 돌아가고 동생도 본인 장인 장모님 모시고 애기랑 집으로 갔어요. 저 역시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짐을 정리하는데 축의금 가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니, 여보, 그 축의금 가방 그거 어딨어? 당신 잘 들고 있으라고 했잖아. 아이, 그거 차에 잘 보관해뒀지. 막판에 서로 다 정신없는 틈에 또 손 탈까봐 미리 잘 갖다 놨지. 아, 그래? 그럼 무사한 거지? 난 또 깜짝 놀랐잖아. 저는 그러면 그 가방을 집에 가서 주겠거니 했는데 그날 집에 도착해도 주지 않더라고요. 저 역시 그날은 집으로 돌아와서 피곤하기도 하고 애들 챙기고 어쩌고 하다가 말한다는 걸 잊고 잠에 들어버렸죠. 하지만 문제는 다음 날도 남편은 가방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 언제 줄 거냐고 빨리 가져오라고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진짜 가관이었어요. 그거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갔어. 뭐? 뭔 소리야? 실수로 가지고 가신 거야? 그럼 빨리 연락해서 가져와. 왜? 그냥 우리 부모님 쓰게 하면 안 돼? 어머, 미쳤어? 그거 우리 엄마 돈이야. 우리 엄마가 쓸 돈을 왜 당신 부모님이 써? 잘 걷지도 못하는 장모가 돈을 어디다 쓴다고 그래. 이 돈으로 우리 엄마 해외여행이나 보내드리자. 아니, 보내드릴 거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가슴이 턱 막혀서 무슨 대꾸를 해야 하는지 저는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냥 미친 건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는 알 수 있었어요. 아주 정확하게요. 저는 이제 그래, 때가 왔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남편의 뻔뻔한 말에 잠시 뜸을 들였다가 이랬어요. 그래? 알겠어. 진짜? 진짜지? 그럼 나도 같이 여행 가도 되는 거지? 그래, 뭐 맘대로 해. 같이 가고 싶으면 같이 다녀와. 제가 선선히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은 신이 났더라고요. 아예 여행을 같이 가는 것도 순순히 허락을 하자 정말 들떠하며 시부모에게 전화를 하고 자기가 여행지를 알아본다, 호텔을 알아본다 난리를 쳐댔어요. 휴가는 언제가 좋겠냐는 둥, 차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둥, 이러면서 허겁지겁 시댁으로 가기까지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집을 비워주면 저에게는 더욱더 잘된 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해야 할 일도 처리해야 할 일도 많았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돈 한 푼 쓰는 걸 벌벌 떠는 인간들이 남의 돈이라고 떠나는 여행은 참으로 호화롭더군요. 괌까지 가는 일정에다가 비행기 좌석도 고급에다가 고급 호텔에 개별 가이드까지 붙여서
아주 돈으로 떡칠을 해서 여행 일정을 짰더라고요. 거기에 저와 아이들도 같이 가자는 말은 맹세코 단 한 번도 정말 농담으로라도 꺼내지를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 왜 아빠만 여행 가냐고 우리도 그런 곳에 가고 싶다고 졸랐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아, 됐어. 이런 여행은 나중에 니들이 커서 돈 벌어서 가. 아, 그런 게 어딨어. 내 친구들도 가족들이랑 다 이런 데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돈 없어, 임마. 가족이 전부 다 여행 가면 그 돈이 얼만데. 아이, 니들은 학교도 가야 하잖아. 기가 찼죠. 애들이 졸으면 미안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아니, 오히려 끝까지 저열하고 비겁한 모습만 보여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맙기까지 했죠. 앞으로 제가 할 일에 대한 한치의 망설임도 없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여행을 떠나기 전날 남편은 다음날 일찍 시부모님을 모시고 공항으로 가야 한다며 전날 시댁에 가서 같이 자고 다음날 출발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라고 했죠. 아니, 오히려 바라던 바였거든요. 남편은 신이 나서 상기된 얼굴로 여행 전날 오후에 시댁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준비에 들어갔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던 그 시간쯤이 되었으려나?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몇 번 거절을 하고 무시를 했지만 전화는 그치지 않고 계속 울리더라고요. 아유, 지겨워서 받았더니 다급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아, 야, 지금 우리 집에 집 산다고 사람들이 들이닥쳤다는데 가서 좀 알아봐라.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 우리 집? 우리 집 어디를 말하는 거야? 아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사는 집 말이야. 집 내놨으면서 왜 아직도 짐 정리를 안 했냐고 부동산이 전화를 했다니까. 거기가 왜 우리 집이야? 내 집이지. 아, 그리고 그거 내가 보낸 거야. 거기 곧 짐 정리 다 될 거니까. 지금 이삿짐 센터가 짐 빼고 있어. 뭐? 아, 그게 뭔 소리야? 왜 짐을 빼? 아, 그런 줄 알고 여행이나 잘 다녀와. 참고로 우리 집도 이사 끝냈으니까 그리 알고.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악각대는 걸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전 그렇게 남편과 그 가족들을 정리해버렸죠. 저희는 열심히 살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시댁은 늘 돈 거리고 말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건 당연히 시아버지가 허구한 날 돈사고를 치고 다녀서였어요. 매번 어디 가서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려대질 않나? 보증을 서지를 않나? 정말 사고는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병이라고 사고를 치고 난 이후에는 미안하다. 내가 니들에게 면목이 없다. 온갖 말을 다 하셨지만 그런 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잊을만 하면 또 돈 갚으라는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들었죠. 나중에는 가게도 날려먹어서 결국은 가게도 비워주고 다른 작은 곳으로 급히 옮겨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저희가 결혼하고 큰애를 낳고 얼마 안 있어서도 시아버지가 한번 사고를 크게 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집을 또 날려먹으셨어요. 그 집마저도 남편과 남편 누나가 일을 하며 모아놓은 돈을 합해서 얻었던 집이었는데 말이죠. 집은 당연히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는 울면서 남편의 누나에게는 말을 하지 말라고 부탁까지 하셨으니까요. 아니, 전세인데 이걸 어떻게 손을 떼신 거예요? 아유, 우리 모르게 전세를 월세로 돌려놓고 그 보증금을 가지고 간 거야. 그래 놓고 월세도 지금 밀렸댄다. 아니, 계약을 아버님 이름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 그래도 가장이랍시고 자기 이름으로 하자고 해서.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시부모님을 그렇다고 완전히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대출을 받아 시부모님 집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대출을 제 이름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 남편은 이미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전세 대출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전 친정 부모님에게 사정을 해서 친정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제 대출을 받아 제 이름으로 작은 빌라를 샀던 거예요. 대출이 껴있다 보니까 이름이 같아야 하는 문제도 있었고, 이제 더 이상은 아버님 명의로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빌라 전세나 구매나 거의 금액 차이도 나지 않아서 괜찮은 동네에 지하철이랑 버스 정류장도 가까운 편한 곳에 나온 집이 있길래 그걸로 집을 구매한 것이었죠. 그리고 시부모님은 무사히 그 집으로 이사를 하셔서 만족하시면서 잘 사셨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남편이 그 대출금을 갚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자동이체를 걸어 놓아도 정지를 시켜버리고 대출금 이자며 원금도 밀리고 잊은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러는 게 빤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대출금 안 갚냐고 따졌죠. 야, 그 집 누구 집이야? 네 집이잖아. 네 집 대출을 왜 내가 갚냐? 어머, 내 집이라니? 당신 부모님들이 사시잖아. 아, 어차피 돌아가시면 네 명이잖아. 어차피 네 건데 왜 내 월급으로 네가 산 집 대출을 갚어? 아, 내 월급에서 한 푼이라도 나가봐. 나 절대 가만 안 있어. 와, 진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 이럴 거면 지부모가 길바닥에 나 앉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건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일을 시작했어요. 애들 유치원 보내고 난 이후에 이것저것 부업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제가 갚았던 것이죠. 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제 집이잖아요. 명의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겠다. 제가 낸 대출은 전부 다 제가 갚았으니까요. 그러니 내 집 내가 파는데 어쩌라고. 다행히 빌라는 입지가 나쁘지도 않아서 쉽게 팔렸어요. 오히려 살 때보다 가격도 올라서 대충 대출 이자를 생각해서도 손해를 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시부모가 집을 비우는 날짜에 맞춰서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짐을 전부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건 보관 이사를 맡겼고요. 나중에 찾아갈 예정이라고 말이죠. 물론 저희 부부가 살던 집도 빼버렸어요. 저희 집은 애초에 시작부터 돈을 반반으로 해서 공동명의였거든요. 그 이후로도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외벌이가 되면서 공동명의를 해주니 많이 소리가 있었지만 제가 끝까지 우겨서 공동명의를 유지했어요. 물론 그 인간이 계속 공동명의니까 너도 일을 해서 대출을 갚으라는 등 해서 저도 열심히 갚았고 정말 형편이 어려워 돈이 없을 때는 친정이며 언니에게 돈을 꿔서라도 악착같이 갚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제 지분도 있는 거잖아요. 전 남편에게 위임장도 받고 신분증도 챙겨가서 정당하게 집을 팔았습니다. 남편은 돈 문제는 그렇게나 악착같이 굴면서 제가 써달라는 위임장은 뭔지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사인도 잘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팔고 저는 이삿날을 당연히 남편과 시부모가 여행을 가는 날 아침으로 잡았죠. 아침 일찍 시작된 이사는 오래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 짐은 시부모네 짐을 빼서 넣어둔 컨테이너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친정엄마가 있는 집으로 들어갔죠. 진짜 웃긴다고 해야 하나, 기가 막힌다고 해야 하나, 어이가 없다고 해야 하나. 아, 이걸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전화로 그 난리를 치고도 남편과 시부모는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애초에 그 난리가 나고 그 인간들이 다시 돌아와서 난리를 치고 행패를 부리면 어쩌나 하는 것도 다 대비를 하고 계획을 짜놓았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아, 집을 빼니 많이 하는데도 그냥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한 거죠. 아휴, 진짜 그 인간들은 제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이었어요. 돈 한 푼에 벌벌 떨면서 뭐가 더 중요한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 놓고 신경은 쓰이는지 여행지에 도착을 해서는 여행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남편은 매일 전화를 걸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야, 너 진짜 똑바로 말해. 짐을 뺐더니 그게 진짜야? 너 진짜냐고? 아, 그만 좀 물어. 그렇게 걱정이 됐으면 와서 보던가. 너 제정신이야? 우리 부모님은 이제 어쩌라고? 아, 너 진짜 가만 안 둬? 야, 겁 안 나. 여행 일정 취소하는 것도 무서워서 와보지도 못한 주제에. 뭐? 너 말 다 했어? 야, 이 전화비가 네 여행 취소 위약금보다 더 나오겠다. 아, 여행이나 해. 이랬더니 그게 겁이 났던지 더 이상 전화는 오지도 않더라고요. 여행 일정은 4박 5일이었거든요.
모든 일을 처리하기에는 아주 충분한 시간이었죠. 남편과 시부모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아마 한국집으로 갔다가 기함을 했을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겠지만 자기들 집에 떡하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말이에요. 저는 아침부터 아예 전화기를 꺼놓고 있었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남편이며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캐리어를 끌고 줄줄이 저희 친정으로 와서 초인종을 눌러대고 문을 열라며 난리를 쳐대더라고요. 제가 미쳤나요? 그 상황에서 문을 열게. 전 대신 남편 누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 누나에게는 미리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벌였다 했을 때 형님도 완전히 믿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상황이 되자 형님도 놀라셨는지 황급히 저희 친정으로 달려왔더군요. 형님이 오고 나서야 저는 문을 열었어요. 형님은 한숨을 푹 하고 쉬시더라고요. 꼭 이 일을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해야 했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야, 너 나와봐. 나왔다 어쩔래? 왜? 손이라도 대려고? 아, 해봐. 어디 마음대로 해봐. 이 대먹지 못한 년이 지금 어디서? 남의 자식 말하기 전에 본인 자식이나 탓하세요, 어머니. 지금 누구 돈으로 좋다고 여행 다녀오신 주제? 엄마, 그만해. 옳기도 그만하고. 일단 다들 우리 집으로 가셔. 나중에 이야기하자. 아니요,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자, 이거나 가져가.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야, 여기에 사인이나 해서 접수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사인하고 가. 좋아, 나라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법정에서 봐. 내가 너 다 탈탈 털어줄 테니까. 모청 원하면 그렇게 하던지. 암튼 잘 가. 저는 그렇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밖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이 뭐 어쩌라고요? 저는 무시를 했죠. 곧 남편의 누나가 다들 데리고 갔는지 소리는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혼 소송은 쉽게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그 인간은 정말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온갖 추잡한 짓거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집 한 돈을 전부 다 내놓으라고 했어요. 지 혼자 돈 벌어서 산 집이라는 둥, 저는 결혼 생활 내내 거의 전업주부로만 있었기 때문에 권리가 없다나 뭐라나요? 심지어 시부모가 살던 집도 지분은 자기 것이라고 난리를 쳐댔고요. 하지만 그래봐야 뭐 하겠어요? 저에게 모든 자료가 다 있는데 말이죠. 그 인간이 매주 검사를 한답시고 확인을 하던 가계부가 그때는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제가 어떻게 살림을 하고 어떻게 돈을 썼는지에 대한 모든 자료가 하나도 빠짐없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계부 중간중간 제가 적어두었던 메모도 증거가 되었죠. 저는 가계부를 적으면서 냉장고 검사를 하면서 화를 냈다. 아이 옷 샀다가 당장 환불하라고 밤새 혼이 났다. 등과 같은 것을 적어 놓았거든요. 그것들로 오히려 제가 얼마나 결혼 생활 내내 힘들었고 고통을 받았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 부모를 길바닥으로 내쫓는 제가 정도가 심했다고 하던 남편의 누나도 그 자료를 보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내가 옳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는 줄 몰랐어. 상상도 못했어. 이제 다 끝났는데요, 뭘. 괜찮아요, 형님. 빨리 정리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해줄 거는 없고 그건 내가 도와줄게. 그거라도 내가 해줄게. 남편 누나는 저에게 사과를 하면서 남편에게 그냥 합의로 끝내라고 했다더군요. 끌어봐야 변호사 비용이나 더 나가니까 헛돈 쓰지 말라고 엄청 들들들 볶았대요. 그래서 덕분에 중간에 합의가 되어 다행히 조금 일찍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의 누나가 아니었음 아마 더 오래 끌었을 거예요. 시부모의 빌라는 어차피 내 소유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부부 공동 명의로 있던 집은 어느 정도 주기로 했고요.
사실 그것도 주기는 싫었지만 그건 법적으로 줘야 한다기에 저는 그냥 줘 버렸어요. 대신 저는 그보다 더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았고요. 물론 저희 엄마 팔순 축의금도 다 돌려받았습니다. 아무리 장모라고 해도 사위가 그걸 전부 다 가져가는 건 절도라는 말에 군말 없이 전액을 돌려주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전부 정리해버렸죠.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왔어요. 매달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기로 했죠. 아이들 역시 저와 살기를 원했고요. 저는 이혼을 마무리한 뒤에 위자료와 집을 판 돈으로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제가 그동안 틈틈이 부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엄마를 닮아서 이것저것 반찬도 잘하고 과일청이나 잼 같은 것도 집에서 잘 만들었거든요. 맛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 맛있다고 칭찬을 했고요. 그래서 그간 돈도 좀 벌 겸 과일이 싼 시기에 과일청 같은 것을 잔뜩 만들어서 인터넷에 팔기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도 좋았고 잘 팔렸어요. 그래서 점점 다른 것으로도 품목을 확장해서 과일청, 수제잼과 장아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계속 팔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아예 직접 가게를 열게 된 것이었어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던 사람들이 직접 가서 보고 사고 싶다 이러는 분들도 많았고 친정엄마와 살림을 합치게 되면서 본격적인 작업 공간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이제는 저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니 큰맘 먹고 버킷 달린 매장을 내기로 한 것이죠. 친정엄마는 집에서 아이들을 살뜰하게 봐주셨어요. 집에서 재료도 잘 다듬어서 가져오시기도 하고 정말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게 또한 잘 되고 있고요. 번화가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홍보도 열심히 하는 중이고 입소문을 타선지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집안 행사가 있어서 답례품으로 대량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럼요. 시간만 주시면 가능해요. 이것저것 맛 좀 보시고 결정하시겠어요? 어머, 감사해요. 전에 어디 결혼식 갔는데 여기 제품을 답례품으로 했는데 너무 맛있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매장도 있다길래 멀리서 왔어요. 어머, 그러면 더 잘해드려야겠다. 종류 여러 개 있으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자랑이기는 하지만 한 번 와서 구매한 사람들의 재구매도 높아서 전 더욱 열심히 일을 하는 중입니다. 명절이나 연말,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받고도 밤을 며칠씩 새야 할 정도로 일이 많을 정도거든요. 거기에 장아찌나 맛간장 같은 것도 소문이 나서 다음 달부터는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전 남편과 그 부모는 이혼을 마무리한 이후에 누나에게도 손절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집 전세 보증금을 누나가 마련해주고 매달 나눠서 갚기로 했는데 그 인간들이 그 돈을 갚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 왜 자꾸 보증금 갚는 걸 미뤄? 매달 조금씩 갚는다며? 아이, 누나, 내가 형편이 안 돼서 그러잖아. 아이, 진짜 갚을 때니까 그만 재촉 좀 해. 야, 너도 그걸 그렇게 꼭 받아야 하겠니? 아이, 큰딸이 되어서 부모한테 이거 하나 못 해줘? 뭐라고요? 아이, 그렇잖아. 누나가 돼가지고 동생 더 살라고 돈도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 돈을 꼭 받아야겠냐고. 거기에 네 부모가 사는 집인데. 아이, 엄마, 제가 적금 깨고 해서 드린 거라고 했잖아요. 저라고 몇 천만 원 그냥 드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유, 됐다 됐다. 부모님이랑 동생이 사는 집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고작 이런 좁아터진 전세방 하나 해준 거 가지고 웬 생색은. 진짜 다들 너무들 하네. 막말로 나 클 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고 나 결혼할 때 한 푼도 보태준 적도 없으면서. 알았어요. 안 받을 테니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 남편과 그 부모는 전세금을 안 갚는 것도 모자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생활비며 어쩌고 그런 것도 더 바라는 모양새였다고 해요. 그래서 질려버린 전 남편 누나가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고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은 것이죠. 그러고도 전 시부는 틈틈이 사고를 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이제는 좀 더 이상 사고를 칠 돈도 재산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신기할 지경이지만
그 때문에 뭐 형편은 더더욱 나빠지기만 했다더군요. 결국 전 남편 누나가 해준 전셋집마저 날려먹고 더 좁은 반지하 월세방으로 옮겨가고 전시모는 이제 식당 일과 청소 일까지 하는 모양이지만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도저히 그걸 견디지 못한 전 남편도 그 집을 나가서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혼자 산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가 당분간은 바빠서 만나기가 힘들겠대. 뭐? 아니 이번 주말에 놀러 가기로 했잖아. 방금 연락 왔어. 이사를 가가지고 돈 빌려서 그거 갚으려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한다고. 근데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 아휴, 알았어. 대신 엄마가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내볼게. 우리 아들 가고 싶은데 가자. 응? 실망하지 말고. 그러고 주말에도 알바를 하니 대리 알바를 뛰니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대면서 아이도 잘 보러 오지 않지만 아유 저는 관심 없어요. 아직 생활비와 양육비는 빠지지 않고 잘 주고 있으니 그거면 됐죠. 전 남편이나 전 시댁의 소식은 가끔 전 남편의 누나, 애들 고모가 가게에 들러서 지나가는 말로 전해주시기는 해요. 애들 고모는 자기 부모 형제와는 연을 끊었지만 그래도 우리 조카들과의 연은 이어가고 또 저와의 인연도 놓치기는 싫다며 가끔 오시죠. 어머, 고모 또 오셨어요? 잘 지내셨죠? 그럼 나 오늘은 진짜로 주변 선물 살 거 있어서 온 거야. 진짜야? 아유, 그냥 오셔도 돼요. 어디 선물하시게요? 안 그래도 오늘 새로 청 나와서 맛있을 거예요. 오늘도 돈 안 받는다고 하면 나 화낼 거야. 꼭 받아야 해. 아이 참 무슨 우리 사이에 매번 애들 용돈도 많이 주시고 가시면서 다음에는 뭐 핸드폰도 새로 사주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애들 버릇 나빠져요, 고모. 됐어. 나는 애들도 다 컸고 어디 돈 쓸 데도 없어. 양육비는 잘 들어와? 혹시라도 안 들어오면 얘기해. 내가 아주 그 녀석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사실 그분과 저의 가족으로서의 연은 거기까지였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고모로서 최선을 다하셔서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요즘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진작에 왜 이런 결심을 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될 정도로 말이죠. 저와 아이들은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세상에는 셈이 정확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이 더하기 빼기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베풀어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인데 하나도 베풀지 않고 다 꼭 쥐고 있으려고 한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제가 받은 만큼 잘 베풀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렇게 주변에 바라는 거 없이 살다 보면 더 행복해지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날들만 계속되기를 바랄게요. 행복하세요.